재벌 며느리가 숨긴 남자. 일막 완벽한 큰 며느리. 봄이 오는 길목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특실에는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계절과 무관하게 차분하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72살. 강혜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여자. 재벌가의 큰 며느리로, 이씨 집안의 안주인으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도 빈틈을 보인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넓은 한옥대청에서 직접 제사상을 차렸고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손수 진두지휘했으며 시아버지 기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수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가리켜 이씨 집안의 기둥이라 불렀을 때 집안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실에서 강혜인은 처음으로 기둥이 아닌 한 사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은 가장 좋은 특실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선택한 자리답게 조용하고 넓었으며 꽃병에는 흰 국화가 단정히 꽂혀 있었습니다. 링거 줄이 그녀의 팔목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박자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 기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멀리하듯 그녀의 남편 이동준이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6살. 한때는 이 나라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였으나 지금은 아내의 창백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그 주름 사이에 세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말보다는 곁에 있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큰딸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48살. 어머니를 닮아 반듯한 이목구비에 차갑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꽃병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링거가 제대로 투여되고 있는지, 간호사의 기록지가 최신인지, 어머니 강혜인의 그 꼼꼼함이 그대로 딸에게 대물림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혜인은 고개를 살짝 돌려 딸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눈가에 번졌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응, 잘 잤어.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두 모녀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절제로 그것이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 안에는 오랜 세월이 쌓아올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혜인은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침대 밑에 함이 있어. 그 낡은 나무함.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무함이요? 응. 꺼내줘. 수지는 어머니의 말대로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작고 낡은 나무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빛으로 오래 삭은 나무 달아서 반들반들해진 뚜껑 그리고 오래된 황동걸쇠. 혜인이 한 번도 이 함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기에 수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낡음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냥 옆에 놔줘. 아직은. 수지는 함을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혜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윽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을 묵혀온 숨결처럼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동준은 그 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수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혜인이 이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은 25살이던 1975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씨 집안은 서울 강북에 큰 한옥을 두고 있었고 그 집안의 차남 이동주는 재건 중인 이씨 그룹의 후계자로 주목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혜인의 집안은 변변한 재력은 없었으나 부친이 고위공직자 출신이라 가문의 격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중매는 두 집안의 공통 지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혜인은 단정하고 말이 없었고 동주는 그 침묵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여자처럼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도 혜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눈빛이 맑고 손이 곱다. 그것이 이 여사의 첫 평이었습니다. 혼례는 그해 늦가을에 올렸습니다. 가을 국화가 피어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혜인은 이씨 집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강씨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큰며느리라 불렀고 안사람이라 불렀고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강혜인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턴가 서랍 속 옛 일기장처럼 아무도 꺼내 읽지 않는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47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이동준의 사업이 위태롭던 1980년대에는 직접 집안 살림을 줄여 남편의 자금줄을 보탰고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는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세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냈고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에도 꼼꼼하게 관여했습니다. 집안의 구성원 중 누군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들면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항상 혜인이었습니다. 가끔 며느리들이 혜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강혜인은 그런 질문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완벽함 속에 한 가지만큼은 혜인이 결코 내보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의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은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그 빛은 나무함의 황동걸쇠 위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인은 그 빛이 걸쇠 위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막 1972년 봄날의 화가. 모든 것은 1972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혜인의 나이 22살이던 그해 서울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강북 사대문 안의 낡은 골목들 사이에서는 아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젊은이들은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꿈을 조심스럽게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왔고 버스 안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골목 어귀마다 연탄 냄새와 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활기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혜인은 그때 종로구의 작은 여성 전문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문과 계통의 학과였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혜인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문학을 좋아했고 그림을 좋아했으며 인사동의 오래된 골목을 혼자 걷는 것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이 백화점 구경을 가자고 할 때 혜인은 종종 혼자 인사동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도 혜인은 혼자였습니다. 4월의 인사동 골목에는 화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화가들의 작업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담장 위로 살구꽃이 피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따뜻해진 봄 기운에 코트 단추를 풀고 걸었습니다. 혜인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한 골목 끝 허름한 건물의 반쯤 열린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문 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물감 냄새, 악교 냄새, 그리고 오래된 목조 건물 특유의 먼지 냄새, 그것이 한데 섞여 이상하게도 따뜻한 냄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냄새들과는 달리 그 냄새에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좁고 낮은 천장 아래 이젤 앞에 서서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캔버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팔목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고 낡은 작업복의 소매는 접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그림과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혜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도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구경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기색도 반기는 기색도 없이 그냥 물었습니다. 마치 매일 이런 방문객이 있는 것처럼. 혜인은 잠깐 당황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냄새가 좋아서요. 남자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물감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수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은 경기도 수원 출신의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서울미술대학에 입학했으나 집안 형편으로 중퇴를 해야 했고 그 이후로는 인사동 골목의 낡은 화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팔리는 그림보다 팔리지 않는 그림이 훨씬 많았고 끼니를 걸러야 하는 날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매일 이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인이 다시 그 골목을 찾은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왜 다시 그리로 걸음을 옮기는지 혜인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봄이라서, 그냥 그 냄새가 좋아서 그렇게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봄 내내 그녀는 그 낡은 화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수혁은 말이 적었지만 할 말이 있을 때는 단호했고 혜인은 경청을 잘했습니다. 수혁의 그림에 대해, 색채에 대해, 빛과 그림자에 대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혹 수혁이 그림 속 색깔을 가리키며 이 색이 당신 눈 색깔 같아요 라고 말하면 혜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말 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그림을 보는 시간, 수혁이 끓여주던 보리차 한 잔, 혜인이 가져오던 팥빵 2개,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혜인에게 처음으로 붓을 쥐어준 것은 그의 5월이었습니다. 인사동 화실 안에는 늦은 오후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수혁은 혜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어 붓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꽉 쥐면 안 돼요. 손에 힘을 빼야 해요. 그림은 힘으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혜인은 그 말을 그림에 관한 이야기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혁도 그림에 관한 이야기로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캔버스 위에 처음으로 번진 물감의 색은 연한 하늘빛이었습니다. 혜인은 그 색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무렵 혜인의 집에서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씨 집안의 차남 이동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혜인의 부친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이다. 이보다 좋은 혼처는 없을 것이다. 혜인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하늘빛 물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혜인은 수역의 화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인사동은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온 혜인의 모습을 보고 수역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수건을 꺼내 그녀의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수역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좋은 집안이라고 해요. 당신이 행복할 것 같아요?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역은 그날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빗소리를 들으면서 혜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 모두 말없이. 혜인은 자리를 잡고 앉아 그가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붓이 캔버스를 스칠 때마다 빗소리가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둘의 숨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가 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식 혼담이 오가기 전 며느리감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가 혜인과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인사동에 자주 다니시는 모양이던데요. 혜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화랑 구경을 좋아해서요. 그 청년은 재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 여사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과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가씨. 이 여사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 안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사 역시 젊은 시절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자리를 뜬 뒤 혜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속의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인은 수역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수역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요. 당신의 화실에서 보낸 그 봄은 제 생의 어떤 계절보다 빛났다는 것을. 그 빛을 제게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디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저는 어디서든 당신이 그린 하늘을 올려다볼 거예요. 강혜인 드림. 편지를 화실로 보낸 날 혜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가을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가을 혜인은 이동준과 결혼했습니다. 홀레복은 흰색이었고 식장에는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신부가 참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웃는 혜인의 뒤로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혜인이 어떤 것을 묻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혜인 자신도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산막 붙이지 못한 편지들. 결혼 후의 세월은 빠르게 그리고 빽빽하게 흘러갔습니다. 혜인은 바빴습니다.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 전체의 얼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는 일부터 명절 제수를 준비하는 일, 집안 어른들이 오가는 날의 상차림, 남편 회사 행사에 동반하는 일, 혜인의 하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수진, 둘째 아들 현우, 막내딸 수인 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혜인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학교 수업 참관을 가고 아이들의 피아노 선생을 찾고 수학 과외를 알아보는 일들이 하루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의 살림은 흐트러짐 없이 돌아갔고 시어머니 이 여사는 그런 혜인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빈틈이 없어. 혜인은 그 말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빈틈이 없는 것이 칭찬인지 슬픔인지 그 경계를 혜인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기를 멈추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 바쁨이 때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봄이 끝나가던 즈음 남편의 출장이 잦던 그 시절의 어느 오후, 혜인은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수원이라는 지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편지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계속 그 서랍 쪽을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남편이 없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혜인은 혼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역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 강씨 아가씨. 잘 지내고 있겠지요. 저는 요즘 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팔리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그게 덜 슬픕니다. 봄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화양목 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지요. 그냥 그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꽃이 피었다는 것을. 혜인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양목 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상하게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다음 해봄에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수역의 편지는 항상 봄에 도착했고 항상 짧았습니다. 그림을 팔았다는 소식, 전시회가 열렸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동안 힘들었다는 말, 올해 봄에는 진달래가 유독 붉다는 것 편지는 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직접적인 감정의 고백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혜인은 알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글씨들 사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혜인은 답장을 썼습니다. 써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규칙이었습니다. 받는 것까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장을 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비밀에 능동적으로 발을 들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혜인은 썼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인의 답장들은 모두 붙여지지 않은 채 낡은 나무 함 속에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씨그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석유 파동의 여파와 내부 경영 문제가 겹쳐 동주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혜인은 그 시절 집안의 경조사를 혼자 다 챙겼고 시어머니 이 여사를 모시고 병원을 오갔으며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수역의 편지도 한 통 왔습니다. 그림이 잘 안 팔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인은 그 편지를 읽으며 이상하게도 수역도 힘들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그 이상한 위로. 남편이 밤늦게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을 때면 혜인은 조용히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동주는 그 침묵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텼어라는 말을 그는 나중에서야 겨우 꺼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혜인은 비로소 낮 시간에 혼자가 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혜인은 가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수역의 편지들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서는 이제 종이 냄새만 났습니다. 물감 냄새는 진작에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혜인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도착한 편지를 읽고 나서 자신의 답장을 또 썼습니다. 붙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역 씨, 당신이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군요. 신문에서 당신 이름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갔습니다. 당신의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만. 오늘 수원 쪽 하늘이 맑더군요. 당신 하늘은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혜인. 그런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가까이 되도록. 혜인의 생활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안주인이었고 좋은 어머니였으며 흠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이동주는 아내를 존중했고 혜인도 남편을 아꼈습니다. 그 사이의 감정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생기는 깊고 조용한 유대,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혜인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다만 매년 봄이면 혜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동준이 알아챘는지,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혜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편지는 더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통이던 것이 2년에 한 통이 되었고, 그러다가 한동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혜인은 그럴 때면 불안했습니다. 수역이 아픈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을 혜인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봄에 편지가 오면 혜인은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혜인은 스스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무함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함 안에는 수역이 보내온 편지 31통과 혜인이 쓰고도 붙이지 못한 답장 37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받은 것보다 쓴 것이 더 많았습니다. 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쩌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혜인은 그 사실을 오래, 아주 오래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막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정숙 여사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은 90살이 넘어서의 일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어른이었습니다. 리씨 집안을 일으킨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사는 혼자서 집안을 지켰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여자였으나 그 단호함 안에 집안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혜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아들 동준을 사랑했고 새손자 손녀를 아꼈으며 큰 며느리 혜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과로로 쓰러지면 조용히 옆에 와서 조금 쉬어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며느리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혜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요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변명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그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이 여사는 가끔 현실과 기억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잊었으면서 50년 전 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아들 이름은 잊었으면서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은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뇌의 아주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들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혜인이 이 여사의 방에 들어가 보니 이 여사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이 여사의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목련이 보였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이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혁이 그의 그림이 참 좋더라. 혜인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수원 전시회에서 봤는데 참 맑은 그림이야. 강씨 아가씨 눈빛 같은 그림. 이 여사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시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혜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수치심인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무엇 하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혜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였을 것입니다. 혼담이 오가던 그 시절, 재주 있는 사람과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때부터 이 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전시회를 찾아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수혁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이 여사는 직접 보러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혜인은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혜인을 이상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혁의 편지들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수혁이 그의 그림이 참 좋더라. 그로부터 2달 후, 이 여사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혜인이 이 여사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 여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어머니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인이 이 여사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이 여사는 혜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늙고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 여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혜인아. 이름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안 사람도 아닌 강혜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내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어.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 혜인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뜨거운 것들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겁니다. 아니야. 이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살아가려면 혼자 숨을 쉴 수 있는 구석이 필요한 법이야. 그게 내 숨구멍이었을 뿐이야. 그 말이 혜인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인은 이 여사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정숙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3. 그녀는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상주로서 사흘을 빈소를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큰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이 여사와 혜인이 나눈 마지막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비밀은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혜인의 마음속 어딘가가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오막 마지막 편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병실의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혜인은 혼자였습니다. 저녁 무렵의 빛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나무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동 걸쇠가 병실의 흐린 빛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걸쇠를 열었습니다. 함 안에서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봉투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수혁이 보내온 편지들은 빛바랜 하늘색 실로 묶여 있었고 혜인이 쓰고도 붙이지 못한 답장들은 오래된 갈색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두 묶음이 나란히 수십 년의 세월을 안고 그 작은 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함을 열 때마다 나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이번에도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혜인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봉투였습니다. 수혁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글씨체로 보이는 단정하지만 수혁의 것과는 다른 필체였습니다. 우표 소인은 5년 전이었습니다. 혜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혁의 딸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서재에서 이 주소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편지를 보내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주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매년 봄이 되면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어 무언가를 쓰시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림을 그리셨는데 딱 한 점만은 절대로 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팔 수 없어. 이 그림은 내 것이 아니거든. 그 그림의 제목은 봄날의 강씨 아가씨입니다. 아버지의 화실에는 지금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그린 것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박지은 드림. 혜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그것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수혁이 죽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5년 전의 봄이었습니다. 혜인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에 편지가 오지 않았을 때 혜인은 그냥 몸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사를 하셨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을 때도 편지가 없자 혜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편지가 왔습니다. 5년 전에 혜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받아서 함께 집으로 가져왔을 것이고 혜인은 그것을 나무 함 속에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봄날의 강씨 아가씨. 혜인은 그 이름을 천천히 마음속에서 읊었습니다. 강씨 아가씨. 혜인에게는 결혼 이후로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리시댁 큰며느리, 이동준 씨 부인, 수진 엄마 그런 이름들만 남았지요. 그런데 수혁은 평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씨 아가씨. 1972년 봄날 인사동 골목에서 물감 냄새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었던 22살의 강혜인. 그 이름으로 혜인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1972년의 인사동 골목이 펼쳐졌습니다. 4월의 빛, 물감 냄새, 이젤 앞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던 청년의 뒷모습,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혁은 그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그림이 팔리지 않아 힘든 시절도 많았을 텐데
그는 그 그림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혜인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수혁이 매년 봄에 편지를 보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랑한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없이 그냥 꽃이 피었다고, 그림을 그렸다고, 올해 봄에는 하늘이 맑다고, 그 모든 조심스러운 말들이 사실은 하나의 말이었음을.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을 기억하면서 여기 있어요. 혜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숨구멍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 병실의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그 계절 특유의 빛깔이 병실 안까지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 빛 속에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혁이 그렸을 하늘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육막 고백과 용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는지 창밖에 벚나무 가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른 아침 특유의 조용함으로 가득했고 혜인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혜인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아들 현우도 아니고 막내 수인도 아닌 큰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가장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자 혜인은 탁자 위에 나무함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그 함 좀 열어봐. 수진은 어머니를 보았다가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쇠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두 묶음의 편지들. 이게 다 편지예요? 응. 누가 쓴 거예요? 혜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묶음은 내가 받은 것들이야. 한 묶음은 내가 썼지만 붙이지 못한 것들이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화가였어. 가난했고 세상에 이름도 없었지. 그러나 그림이 참 좋았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 매년 봄에. 가만히 봐주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받았어. 답장은 썼지만 붙이지는 않았고. 그게 다야.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편지 묶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위의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는 빛이 발해 있었고 오래된 우표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 5년 전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사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완벽하다고 믿어온 어머니의 모습 안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막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혜인이 낮게 불렀습니다. 화났어?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돼. 어머니는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함이 열리면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버려질 것 같아서. 그건 싫었어. 그 편지들이 그냥 버려지는 건. 혜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림이 좋았고
말이 없었고 매년 봄에 꽃 소식을 알려줬을 뿐이야. 나는 그 편지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군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동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열린 나무함을, 그리고 딸의 눈물기 어린 얼굴을, 그리고 아내의 조용한 눈빛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혜인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도 말해야겠어. 동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 날하고 편지가 오는 날이 항상 같더라. 혜인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짐작은 했었지. 오래전부터.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동주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웃는 날이면 나도 좋았거든. 그 이유를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동안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잖아.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동주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47년이 진심이었다는 거 나는 알아.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지는 나무함의 뚜껑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함을 두 손으로 들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함을 자신이 간직하겠다는 것을 말 없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7막 에필로그 봄날. 강혜인은 그로부터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한창이었고 병실 안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조용히 숨을 쉬다가 이윽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이야기를 마침내 다 들려주고 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동주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와 수인도 와서 조용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넷이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빈소는 사흘간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집안의 친척들, 오래된 이웃들. 혜인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다고. 늘 빈틈이 없으셨다고. 이씨 집안의 기둥이셨다고.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들이 자신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기둥이기도 했지만 매년 봄 편지를 기다리는 한 여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지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빈소가 끝난 뒤 가족들이 흩어지고 수진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방에 앉아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하늘색 실로 묶인 묶음 수역이 보내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혜인은 나무함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꺼냈습니다. 강씨 아가씨. 잘 지내고 있겠지요. 저는 요즘 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양목 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지요.
수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습니다. 수역의 글씨는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고, 중년에는 깊어졌으며, 노년에는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지에도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봄이 왔다는 것, 꽃이 피었다는 것, 하늘이 맑다는 것,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하나의 말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갈색 실로 묶인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고도 붙이지 못한 답장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장 위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혁 씨,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고요한 낮에 당신이 그리는 하늘은 어떤 색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가끔은 왜인지 모르게 봄이 오면 마음이 헛헛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편지 덕분에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인. 수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의 안쪽에는 매년 봄 편지 한 통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강혜인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어머니의 그 두 얼굴을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인터넷에서 박수혁이라는 화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지방 미술계에서 활동했던 화가로 소박하지만 빛이 아름다운 그림들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전에 박수혁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그림이란 보는 사람이 숨을 쉬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수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작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 박지은 씨가 아버지의 그림들을 정리하여 경매에 내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록 속에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봄날의 강씨 아가씨 1972년 박수혁. 수지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도착했을 때 수지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972년의 봄 22살의 혜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봄빛 속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것을. 그 어깨의 기울기, 가느다란 목선, 봄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그것은 분명히 강혜인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의 뒷모습에서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빛이 느껴졌습니다. 봄날의 빛. 수지는 그 그림을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혜인의 사진과 그림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72살의 어머니와 22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동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뻤군.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도 없었고 슬픔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를 비로소 마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들과 몰랐던 것들이 함께 녹아드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인사동 골목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화양목 꽃은 지고 있었고 벚꽃은 흩날렸습니다. 어딘가의 화실에서 누군가 이젤 앞에 서서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혜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큰 며느리였고 완벽한 아내였으며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년 봄 편지 한 통을 기다리던 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복잡함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니까요. 박수혁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이름이 크지 않았으며 평생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딱 한 점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972년 봄날의 인사동 골목에, 그리고 물감 냄새 속에, 그리고 어떤 여자의 눈빛 속에 속한 것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봄은 매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무함은 지금 수진의 집에 있습니다. 두 묶음의 편지들과 함께 하늘색 실과 갈색 실이 나란히 조용히 묶여 있습니다. 봄이 오면 수진은 가끔 그 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읽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편지, 하늘이 맑다는 편지,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피었다는 편지.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봄이 들립니다. 그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